공개된 커뮤니티나 SNS에 민주당을 비판하면 을에 돌아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국짐세작이라는 반응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비판점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정당이라는 것인지,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민주당 비판을 안 듣는다는 것인지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비판이 부당한지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나 윤영찬 의원 등 그들이 수박으로 규정한 분들의 기사나 SNS에 달리는 댓글엔 어떠한 비판점도 없습니다. 단순히 매도하고 욕설을 퍼부어댈 뿐입니다. 잘못한 점을 짚거나 명확한 근거로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속엔 정치인을 비판할 자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비판과 반박은 토론의 기본이며 사회는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비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판이 토론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비판하는지, 어떤 근거로 비판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점도 근거도 없는 비난은 상대방에게 퍼붓는 저주이며 감정의 배설일 뿐입니다. 독재자 한 명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끈질기게 이어져온 반독재 저항이 증명합니다. 비판보다 저주를, 토론보다 폭력을 앞세운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당원들이 중국의 근현대사를 100년은 후퇴시켜버린 홍위병들이 바로 민주주의 파괴자들입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위기들은 빈번하게 있어 왔지만 어떻게든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저주와 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이며 상황의 급진성에 비해 해결책은 느리고 흐릿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결단을 갈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할 것이고 지쳐 외면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저주와 폭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건 결국 또 다른 대중들 뿐입니다. 끈질기게 저항하며 때로는 설득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귀한 줄 알라고 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민주당 안팎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저주와 폭력에 맞서고 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옆 사람 귀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민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일단 민주당 쪽은 계속 이정근 그렇습니다. 네. 이정근 녹취록 여러 증거들, 네. 돈봉투 관련된 소식들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당초에 촉발될 때만 해도 그 21년 당대표 경선. 네네. 그 시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것들이 그 대선 경선까지 어떤 영향을 끼친 게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고 대선 경선에 직접적인 부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 네. 여러 가지 지자체 사업에도 관여한 바가 있다. 네.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저런 그 관변단체들의 어떤 장자리 같은 거 그런 것들 청탁 같은 것도 점점 불거지고 있고 관련해서 송영길은 프랑스에 있네 없네 그러다가 결국 오늘 지금 기자회견 몇 시에 하나 오늘? 글쎄요. 프랑스 시간으로 하려면 오늘 하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놨던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오프 더 레코드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보면은 백브리핑에서 백총도 말씀하신 게 있고 보면은 근데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네요. 저 오랜만에 백브리핑 봤는데 지금 기똥댁밖에 생각이 안 나. 기똥댁은 실존합니다. 제가 찾아냈지만은 기똥댁이 뭐냐 진짜. 나도 기똥댁 이야기 갑자기 다음에 할 말이 까먹었어. 대단한 흡입력을 가졌어. 기똥댁.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아무튼 송영길이 멘탈이
지금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 외국에 혼자 고립시켜 놔두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뭐 송영길의 브레인 뭐 네. 그분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처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은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기사로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송영길의 그 뭐 오른팔이라고 보좌관 박보좌관이라는 사람. 박영수? 박 뭐더라? 아무튼 박보좌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되게 이렇게 그 라인이 길지 않습니까? 뭐 정청래도 들어가고 이재명도 들어가고. 네네네. 이재명 시절에 실제로 보면은 성남시에서 거의 성남시청 안에서는 로열 패밀리급 아니었나? 그렇죠. 정진상, 배소연 뭐 이런 사람들이랑 네. 김용까지였나? 아니구나. 김용은 시의원이었으니까 네.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라인의 직을 그렇죠. 직을 받아서 그 인사 발령 보도가 같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어디까지 지금 연결돼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커질 것 같다. 일이 더 커질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인가? 하여튼 그 네. 이름이 다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가 좀 유보적 입장을 취하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그 반대 근거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가지고 와서 그냥 조금 유보적으로 생각하자. 너무 급진적으로 생각해서는 뭐 틀릴 수도 있고 설령 맞다고 해도 당시에 확실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그 생각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시켜봤자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주에 이 봉투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 혹은 이제 다른 것들도 보면은 이게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취했던 입장 자체를 번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뭐 번복까지는 번복할 건 없죠. 번복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좀 더 과격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의 어떤 생각이 결국 맞았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약간 기억에 따라 다른데 왜냐면은 저는 이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4.45 부정이 맞고,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였지 이게 선거 자체의 어떤 그 직접적인 불법적인 요소들이 개입돼 가지고 선거가 부정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투표를 조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투표원들을 매수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정근 케이스를 보면은 뭐 그 대선 경선 때도 투표원들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고 대의원들이랑 네. 뭐 좀 했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것도 떠오르더라고. 그 쌍방울 회장이었나? 아니지. 걔 누구야? 이화영? 아태엽 회장. 네네네네. 걔가 이재원 대선 경선 도와야 된다고 대의원들 뭐 모집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도 떠오르더라고. 이정근 이 케이스를 보니까. 뭐 어쨌든 되게 쓸데없는 짓이죠. 그리고 이제 이정근 같은 경우에 대선 때 실제로 그 온라인 투표 관련해 가지고 총책임자였고. 네. 사무부총장 네. 자리에서 그 온라인 선거를 관리를 했죠. 그 어제 그 모색과 대한 라이브 보셨습니까? 네. 좀 봤습니다. 네, 그분 하시는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당시에 이제 특히 전화 투표 같은 경우에 되게 오류가 많았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때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네네. 전화가 왜 안 오냐, 뭐 오냐. 안 오고 또 개인 인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도 투표인단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네, 나오고. 그런 오류도 떠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정근이랑 연락이 안 되더라. 한두 번 연락되고 나더니만은 아예 전화가 안 돼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중돼가지고 뭐 이정근 자기 아버지 아파가지고 못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되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죠, 그거. 네. 그 상황에서 아버님 실제로 펜션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대타를 세워놓고 자기가 아버지 간호에 전혀받는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뭐 그렇게 보면은 이거 거기서 무슨 야려 부르는지 알 게 뭡니까? 좀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발뺌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은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뭐 혹은 그렇게 주장해 볼 만하다.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온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또 뭐 지지난주였습니까? 이 성남시 다리 얘기 저희가 한 게.
네, 지난주였네. 예. 뭐 그것도 지금 후속 기사 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지난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이게 꼭 이재명 책임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대 성남시장 모두의 책임이 가능성이 더 크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후속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책임이 거의 명백해 보여. 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깎였고 30% 수준으로 깎였다고 하죠. 그 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은수미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안전진단을 이제 매년 하거든요. 그런 뭐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시절에 한 B급, 뭐 B등급, 그리고 은수미 시절 가면 C등급까지 떨어졌대요. 그때 그럼 뭐가 징후가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B등급만 돼도 사실은 보수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량이잖아요, 교량. 예. 그리고 사실 이 도시라는 거, 대도시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서울은 사실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 어느 지역에도 땅 밑으로 커다란 구멍들이 다 뚫려 있어요. 우리 발 밑에는 다 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렇게 단단히 다져진 집안이 아니고 밑으로 뭐가 지나다니고 뭐 특히 지하철도 있고 뭐 온갖 그 배수관들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선 묻는 관도 이렇게 조그만 그런 관이 아니거든요. 직경 1m 넘어가는 그런 관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땅이 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대도시라는 게 다 그래요. 그러면은 항상 도시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살피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련 예산을 30% 수준으로 깎았다는 거는 이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계속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처음에 시공했던 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시공된 자리가. 그러면 나중에 다시 파헤쳐가지고 새로 또 이제 공사를 해야 될 거고 그때까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일단 약해지고 그다음에 통행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라도 또 더 많은 하중을 계속 받게 되니까 계속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늘리면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뭐 말하자면 이재명이 포퓰리즘 취하면서 뭐 쓸데없는 데서는 줄인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홍보해 왔는데 그 일하는 거 줄인 걸로 보입니다. 이거 보면은 당장이 티는 안 나니까 이런 거 줄이면은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지. 에이. 어찌됐든 이제 이게 이재명 책임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큰 역할을 했다.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뭐 그리고 SNS에서 좀 재밌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뭐 이제 막 문파 이제 매체들이라고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막 그 백브리핑이나 뭐 정치 신세계 이제 모색과 대한 같은 이제 방송들 말씀하시면서 이제 라이브 TV를 슬쩍 끼워 넣으셨길래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급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니 왜 라이브 TV에서 끼워 넣냐 그 급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답글을 달았더니만은 그분이 아니라고 막 라이브 TV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망하다 그랬더니만은 뭐 관계자냐고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관계자 저희는 뭐 딱히 이렇게 관계자 그러면은 저희 호구님 비씨님이랑 저랑 빼고 나면은 관계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초창기 썸네일 만들어 주신 분들 뭐 이제 직쟁님이나 네네 아니면 한동안 이제 반고정 하셨던 링장군님이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관계자일 수 있겠죠. 그렇죠. 빼면 뭐 기정님 정도는 관계자고. 기정님, 명예회원 위로 올라가셨죠. 네. 이제 우리랑 놀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셨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 분들은 이제 관계자고 나머지 이제 실제로는 그러면은 뭐 관계자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라이브 TV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PC님이랑 저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애초에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닉이랑 방송 닉을 다르게 만든 게 이제 나름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좀 노출을 덜 하고 싶다, 우리 스스로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는 또 저 같은 경우는 다중인격을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는 사실 뭐 다중인격을 즐기는 건 아니고 뭐 사실 닉 바꿔봤자 온라인에서 드러나는 제 인격이랑 방송에서 말하는 인격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비씨님은 그럼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기 스튜디오라는 공간에서는 조금 다르죠. 오, 그러시구나. 네네. 별로 못 느꼈는데. 아, 그래요? 평소에 보던 거랑 차이가 있네 싶던데. 아닙니다. 이게 아마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좀 각 잡아서 정제된. 네네네. 저는 이 정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막 예전에 음악 하던 때도 뭐 막 정제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꼴리는 대로 막 부시는 그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 상황이 참 재밌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저희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맞은 거잖아요, 사실. 네, 뭐 최대한 안 드러나길 바랬는데 잘 되고 있다. 네, 잘 되고 있다. 작전대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좀 재밌잖아요, 사실 보면은 트위터 같은 데서 특히 이게 저는 이제 비시님보다 제가 트위터 활동을 좀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트위터에서 이제 트위터 상으로는 되게 이렇게 친밀감 느끼만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95%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보면 몰라요. 그 뭐 저기 전당대회 있다나 아니면 뭐 당사 시위 같은 거 하면서 다들 봤을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그렇죠,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 거기 예. 나와 있는 사람들 한 80% 이상은 내가 아는 사람일 거예요, 온라인으로. 네네. 근데 누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서로 얼굴 마주쳐도 그냥 멀뚱멀뚱 그냥 소닥보듯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좋습니다. 왜 좋은지, 그게 왜 좋은 거지, 근데? 막 인사 드려야 될 분이 너무 많으면 좀 피곤해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어떤 그런 개인 취향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서로 대면하는 게 좋을 게 있을까? 그냥 적당한 관계면 뭐 그렇죠. 가장 네. 무난하죠.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생각만 공유할 수 있으면은 뜻만 같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침묵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차라리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렇게 침묵이 쌓이고 하다 보면 뜻을 같이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뭐 유대감을 넘어선 그게 말하자면 침묵질이라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이 네네.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좀 경계하는 편이니까 뭐 이제 이게 좀 노파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족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대통령님도 퇴임하셨으니까 오히려 그 현직에 계실 때보다 좀 더 거리감을 둬야 되지 않나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뭐 이따가 이제 평산마을 소식 말씀드리면 이제 또 말씀드리면서 접점이 오히려 생기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이벤트가 생기긴 했지만은 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치인을 우리는 어쨌든 간에 또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친밀감을 그동안 가졌던 대통령님한테 가졌던 친밀감을 그 사람한테 이제 돌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좀 앞에 얘기가 길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친 S님,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돈봉트님, 김부선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이었는데 이번 주 야, 이것도 뭐 시리즈물인가? 이건 그 봐서는 그 돈봉투님이 지난주 이재명님 같은데 뉴페이스 왔습니다. 김부선님은. 한 분 더. 그 진짜 김부선 배우님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분이 뭐 굳이 그분이시면은 좀 떨리는 일인데 왜냐하면 제 취향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서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아닐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SNS 프로필에 카카오톡 오픈톡방 링크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아까 설명해드린 카카오톡 오픈톡방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정신에서도 웰컴퓨터를 소개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어떤 좀 그 매출이 좀 상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정치신세계에서 가피님이 약간 그 컴퓨터로 인한
방송에 약간의 불편함을 예, 느끼셨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웰컴퓨터가 지원을 해드렸다고 예. 뭐 그러죠. 누가 네. 그 사장님 옆구리를 엄청나게 찔렀다고. 네. 그래서 옆구리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컴퓨터 하나 보내셨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피님 아마 이제 새 컴퓨터로 깔끔하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새컴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리지 싶은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또 원격으로 가피님이 원하시게끔 아마 세팅을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겠네요. 그런 네.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웰컴퓨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여름에는 찰 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제 청란이 좀 갑자기 좀 약간 붐업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활절 이벤트 이후라서 이제 청란을 대량 구매해진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이제 노출량이 SNS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란이 우리 많이. 청개들이 빡세겠군요. 빡세겠죠, 네. 네. 뭐 그러라고 밥 주는 거니까 네, 빡세게 일해주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 한 오후 5시 넘어선가? 네. 예, 오랜만에 기분 나쁘게 민주당에서 이제 카톡이 까똑하고 왔는데, 네네. 예, 뭐 갑자기 그 권리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뭔 놈의 투표? 갑자기 또 말도 없이 권리당원 투표를 시키고 그러나 하고 봤더니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한 그 총선 룰에 관련된 특별 당규 제정을 위한 네, 권리당원 투표 공지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4월 17일 날 처음에 이제 이런 게 왔었죠.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공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17일이나 18일이랑 19일 이틀간 이제 네네. 자기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 이거 이제 문자를 많이들 받으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당기 따박따박 내고 있었는데 선거인 명부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 뜬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당무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 그런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걸 왜 했느냐고 봤더니만은 이제 특별당규 제정을 위해서 네네. 이제 요 공지를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당규는 이제 그 제정안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5월 3일이나 이틀이었나? 5월 3일 4일이었나? 네, 3일과 4일 네, 이틀간 이틀가 이제 찬반 투표가 네. 실시된다고 합니다. 권당 찬반 투표 실시되고 그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또 중앙위 투표가 중앙위 투표가 8일 날이죠. 네. 8일 날 해가지고 합산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 당규가 그럼 뭐가 바뀌었나 이제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거의 그대로입니다. 네, 거의 그대로인데 몇 가지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네네. 뭐지 싶은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계 이따가 이제 요거 저희 방송 업로드하고 나면 단계 링크도 걸어드릴 것이고 잘 못 이게 좀 찾아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요거.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전면에 이제 팝업으로 띄워주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좀 숨겨놨다는 느낌이야 일단 이 특별당규 개정안 자체를. 네네네. 그래서 좀 찾아보려면은 요령 없으신 분들은 쉽게 찾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링크도 저희가 걸어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바꾸려고 하는지. 일단 저희가 지금 요거 이제 몇 가지 지점은 짓겠지만은 저도 이제 어젯밤에 요거 보고 밤에 한 2시간 정도 들여다봤기 때문에 제가 파악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규가 뭐가 바뀌어가는지. 일단 그래서 보면은 총칙 그다음에 선거권과 비선거권 이런 것들은 맨날 나오는 거니까 새겨놓고 3장 이제 후보자 부적격 심사 요 항목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좀 뭔가 이재명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느낌들이 드는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검증위의 정의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후보자 부적격 심사 이제 11조 보면은 11조 2항 보면은 그제 인사검증위가 있는데 불구하고
인재위원회를 통해 영입했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조항이지만 네. 21대 총선 조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 그렇습니까? 글자도 틀리지 않고. 21대도 좀 이상했네 그러면은. 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20대 때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네, 20대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21대가 이 추미애 때였습니까? 이해찬 때였습니까? 이때 이해찬 때였지. 21대는 이해찬입니다. 그렇죠. 그 지선이 추미애였고 총선은 이해찬이었죠.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다가 이게 21대에도 그랬다고 하면은 약간 높은 확률로 뭐 사실 그 이전에도 그냥 거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한 19대 이전에는 아마 이런 거 자체도 거의 없었을 거고요. 네네. 그나마 이제 좀 시스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 하고서 혁신이 통해서 약간 시스템화를 민주당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그렇죠. 근거들을 남겨놓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일종의 관행이랄까?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게 갖는 유일한 뭐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총선 때 되면 약간 깜짝 인사 한마디로 새 인물을 좀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컨벤션 효과 노린 그런 이제 영입 케이스들이 꽤 있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인재 영입위원회 뭐 이런 거 통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따로 약간의 검증을 하겠죠. 그 영입위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검증위는 대체로 기존에 이제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경선을 그래도 한 번 정도 경험했던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을 위주로 검증을 하게 될 거고 완전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재영입위원회나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마 검증을 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새로 데려왔는데 막 갑자기 미처 검증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이 막 불거지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예 총선 경선 전반에 다 영향을 끼치지는 않게끔 하게 되는 그게 유일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가 다 책임지면 된다 이거지. 새 얼굴들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새 얼굴들을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뭔가 일이 불거졌을 때 그게 총선 전반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덜 끼친다는 거죠. 덜. 뭐 지금까지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공관이나 아니면 그 검증위원회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그러면은 200명 넘는 후보들이 다 잘못됐을 가능성을 막 이놈 치고 나고 저놈 치고 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 부서의 문제로 돌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 실제 유권자들이 갖는 인식은 당 전반의 문제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를테면 예전에 그 18대였습니까? 김용민 막말 같은 거. 네. 이거는 검증위원회에서 완전히 걸러내지 않으면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1대에도 이랬다고 해도 이건 사실 뭐 지금 당이 계속 혁신해야 된다고 그 이렇게 뭐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규정이야말로 개정됐어야 하는 규정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좀 생각은 해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재명 지금 현재 지도부가 처음에 이제 그 비명계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비명계라고 하면 비명계에서 뭔가 이제 마땅치 않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지난번 21대의 총선 기준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불이익 볼 거 없게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은. 특별히 뭐 바꿔서 뭐 내가 이재명계만 뭐 그 꽂아 넣겠다 이런 움직임은 내가 보이지 않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그거 그대로 지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진짜. 몇 군데 빼고 그러니까 약간의 디테일만 수정됐을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좀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다고 싶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좀 마땅치 않다. 그래도 이거는 그렇죠. 이거 신경 쓰이죠. 이거는 보강됐어야 할 규정이 아닌가. 보강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어쨌든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막연한 정도지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항 보면은 검증이 어떤 후보자 심사 규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부적격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부적격 기준은 뭐 경우에 따라서 부적격까지는 아닌데 뭐 마이너스 점수 줄 정도 뭐 그렇게 나오는 부적격 기준이 이제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요것들도 좀 보면은 약간 좀 거시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중에 이제 음주운전이 있어요. 이걸 이제 파렴치범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네, 파렴치범죄. 네.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근데 음주운전은 이제 측정 거부까지 포함해서 음주운전은 이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요 이제 세부 디테일을 보면은 좀 웃겨요. 일단 선고일로부터 15년 이내에 3회. 네. 그리고 이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적발되면 네. 예외 없는 부적격 그냥 잘립니다.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재명은 안 들어갑니다. 일단 2004년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네. 엄청 많아. 뭐 그리고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대선 때 음주운전 한 번 한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말이 자꾸 갈려가지고 두 번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두 번 했다고 쳐도 네. 해당이 안 된다. 2004년이기 때문에. 근데 자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21대에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었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태클 걸 건 아니네. 근데 애초에 이 기준 자체가 좀 느슨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참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서 더 치고 나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도 뭐 몇 년도 이전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절 심사를 지금의 기준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시대상을 감안하겠다 뭐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관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억지로 이해를 하려면은 아주 못할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게 보면은. 네. 그 대신에 이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그렇죠.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은 한 번이고 반 번이고 그냥 걸렸으면은 간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러면 이것도 좀 마뜩지 않지만은 어찌됐건 21대도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나름의 맥락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더 나쁘게 만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찬부터 나쁜 놈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해찬 이야기라서 잠깐 곁다리를 이야기하자면 SNS에 이제 대나무 숲에 여의도 대나무 숲에 이제 당직자분이 이제 올리신 글이 있는데 그거 이제 많이 인용을 하셨던데 당원 80조가 이제 이재명 체제에 들어서면서 무너져가지고 어떤 이제 이 도덕적 심사 기준이 당내 도덕적 심사 기준이나 어떤 도덕성 자체가 이제 무너졌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하신 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때나 이낙연 대표 시절에는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렇게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점에서는 좀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대본 쓰고 나가지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좀 요 글 자체가 이렇게 그 당직자분이 좀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쁘게 보면은 이거 이해찬 쉴드 쳐주는 글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해찬 시절에 80조를 정확하게 위배한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재명 선거법 관련 재판 때였어요. 네. 이재명 공판 들어가가지고 이제 1심에서 무죄 나왔었나? 그때? 1심 무죄였고 2심 유죄 나왔잖아요. 2심에 300만 원.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해찬이 그러면 2심에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80조에 따르면 일단 내보내야 돼요. 출당. 네, 출당 조치 같은 걸 취했어야 되는데. 알아서 살아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찬이 그때 그 징계를 안 했어요. 안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징계를 안 하고 이재명이 자체적으로 당부 다 내려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2심 때 내려놓은 건 나? 2심이었는지 1심이었는지. 아마 1심 재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김경수랑 같이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고. 예, 그렇게 스스로 이제 탈당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사실 80조에 일단 위배되는 거고 이해찬이 당시에 그걸 이제 명분으로 둔 게 뭐 당의 분열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엄연히 이제 조항이 위배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찬 때나 이낙연 때 둘 다 뭐
80조 유지되고 있다는 그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지. 그러네요. 뭐 이제 아무튼 요거 다시 이제 요 뭐야 특별 당규로 돌아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의 의결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뭐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는 안 되지만은 일단 부적격 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있더라도 회의를 거쳐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예외 규정을 뒀어요. 네. 이것도 원래 원래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원래 이런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이것도 다시 또 똑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빡세게 기준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부적격 기준 같은 게 나오면은 그게 어떤 핸디캡을 뭐 최고위에서 알아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기존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존보다 더 규정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혁신인데. 혁신은 안 했죠. 뭐 한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지도부가 혁신하겠다는 얘기 자체를 안 했거든요. 혁신위원장이 장경태니까 뭐 말을 못 하긴 하겠습니까만은. 자, 그래서 아무튼 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의 경우에 부적격 처리의 기준에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따져보면은 일단 그 징계 경력 보유자의 규정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찬이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시에 네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는 뭐 이건 다 걸리잖아.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파렴치 및 민생범죄.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판으로 완전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헌 80조대라면 재판 일단 기소만 돼도 일단은 불이익이 가야 되는 거잖아. 당헌 80조에 방 80조와 같은 논리로 이어진다면은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뭐 기소만 만약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 기간에 재판이 걸쳐져 버리면은 최대한 판결을 늦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선거법 같은 경우만 봐도 이거 1심 판결을 늦추려고 뭐 이재명이 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헌하고 특별 당규하고 좀 충돌이 있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 당규라고 그렇게 만든 거일 수 있는데. 특별 당규라고 해봐야 어차피 그렇죠. 당헌이 더 위잖아요. 그렇죠. 당헌이 더 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에서 그런 체계들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니까. 당헌 80조가 이게 당 지도부급 당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 대상으로 한 당규고. 그래도 당헌에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비슷하게 영향을 끼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맥락을 이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맥락을 이어야 깔끔하고 보편타당한 그렇죠. 당헌 당규가 될 텐데. 근데 당헌이 무시당할 것 같으면 당헌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당헌 자체를 더 깔끔하게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아무튼 이제 이런 법들이 기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판결을 기다려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을 질질 끌 수 있고 그 재판 지연시키는 전술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실제로 이재명도 한번 써먹었던 게 그거잖아요. 헌재 그렇죠. 제소하는 거. 헌재 제소해서 대법원 판결을 늦추는 거죠. 한참 걸린단 말이지. 그렇죠. 좀 걸리죠. 지금 이재명 선거 들어간 것도 헌재 아직 안 집어넣었나? 아직은 안 넣었습니다. 아직은 안 넣었는데 지금 일단 그 관련 증인들을 엄청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죠. 재판 지연시키려고. 네네. 근데 뭐 언제든 그런 식으로 헌재 제소해가지고 또 판결을 늦출 수도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내년 총선은 그냥 이재명의 총선입니다. 뭐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네.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안 갈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랑은 특별히 상관은 없지만은 이 부적격 항목 중에 저는 좀 이것도 너무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싶었던 게 학교 폭력 항목입니다. 학교 폭력이요? 네. 학교 폭력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학폭 그러면은 한 90년대생 이후 그 세대쯤에 이제 학폭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특별당국에 나와 있는 학교 폭력은 후보자 본인의 학폭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22대 신설된 거거든요. 네. 이게 이번에 추가된
항목 중에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예. 그게 학교 폭력인데 아니 그 본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없어. 이거는 거의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뭐 박지현 씨 같은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제 그 많이들 말씀하신 처분을 받았다면. 많이들 말씀하신 게 김빈 출마 못한 거 아니었는데 김빈도 실제로 처분을 받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퇴학 처분 없고 형사 처분 없으면 뭐 이제 학내에서 퇴학이거나 혹은 이제 징계 처분 같은 게 없었으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실제로 이제 근거는 없는 거니까 주장만 있는 거지. 네네. 그래 버리면은 뭐 김빈도 별로 의미 없는 거고. 애초에 이걸 본인으로만 한정을 짓냐고 자식들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뭐 정청래라던가 네, 뭐 그런 네. 사람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합동수사본부장인가? 네. 아니 그러니까 국수본 네. 국수본부장에 앉히려고 했던 사람이 아들의 그 문제로. 네. 네. 근데 정순신. 네, 정순신 그런 경우에 해당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식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데 네.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엮여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그냥 자식이 해서 자식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엮이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종의 연좌제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거 제 생각은 이거를 좀 되게 좀 그 규정을 이거야말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촘촘하게 짰어야 그렇죠. 됐다고 촘촘하게 봐요. 짜야죠. 이건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무소용 당규 아닙니까? 뭐 이를테면 자식이 이제 그 학폭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근데 네네. 그 경우에도 보면은 부모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살폈어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식이에요. 우리도 학폭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냥 들이대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게 뭐야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 경선 후 참여를 한다. 네. 나 학적 기록에 남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었다고 쳐도 그렇죠. 이거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말 그대로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이제 좀 그래서 좀 저를 새벽에 좀 이제 얼레벌레 봤는데 대충 봤는데 이제 PC님도 이제 나름 또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와중에 보면 이제 그 지난 그 당규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PC님이 보시고 이제 그 짚으셨던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네. 일단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런 학교 폭력처럼 추가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관련된 네네. 2차 가해,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네. 갑질을 한 경우에는 이제 부적격 심사 처분을 받고요. 야, 이거 배소연 못 집어넣나? 배소연만 출마 못하는 거야? 배소연 어디 건방지게 배소연이 국회의원을 들어옵니까? 비서나 아니 그러니까 배소연만 집어넣고 이재명까지는 이게 영향을 못 끼치냐는 거지. 그렇죠. 참 애매하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예외 없는 그 부적격을 받는 새로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은 투기성 다주택자가 네. 해당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직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는 최고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고요. 네. 이제 뭐 새로 신설된 것을 보겠습니다. 네네. 16조의 네. 이 단수공천 선정 기준. 네네. 그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네. 1위 후보자가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인 경우 네.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네.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네. 여론조사 결과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단수 공천한다. 이거 좀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이게 신설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면은 단수 공천을 하겠다. 네, 네. 네, 이겁니다. 근데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10%만 이상만 차이가 나도 단수 공천 선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심사 기준 총점 30점 그런데 정치 신인 가산점이 10점인가 붙지 않습니까? 일단. 네네. 그럼 상당히 먹고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심사 총점에서 이제 30점 이상으로 벌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네. 가점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조로 가보겠습니다. 제 18조에 감산 기준. 네. 감산 기준 3항에 1, 2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1은 그겁니다. 경선 불복자. 네. 불복 경력자에 관해서 21대에는 이거는 모든 선거에다 계속 적용하겠다. 앞으로. 또 경선 불복 한번 하면은 계속 적용된다. 이게 약간 수정됐습니다. 22대 때 후보자 자격 제한 기간 10년이 경과하고 그 시점부터 8년 동안 적용한다. 뭐 그냥 좀 구체화됐어요. 뭐 이거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네, 별거 아니네. 네, 별거 아닙니다. 이거 한게 좀 골 때리긴 한다. 네, 탈당 경력자. 네. 탈당 경력자에서 지난 총선에는 네. 그 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에 탈당한 사람은 감산한다. 감점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22대 때는 8년. 네. 8년 그 감점을 하고 네. 합당을 통해서 자동 복당한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예, 포함이 된다. 김의겸인데? 그렇죠. 김의겸이네. 김의겸도 들어가고 지금 뭐 민병두도 지금 복당해도 지금 감점 요인이 된다는 거잖아. 아, 민영배도. 다 민병두가 아니라 민영배도 그렇고. 네, 민영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좀 골 때린다고 본 게 그런 거죠.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4년에서 이제 8년으로 늘어났고 이게 어떤 합당에도 이거는 탈당 기록 네. 남는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규정을 신설한 게 아닌가. 예, 조금. 네. 이제 그러니까 탈당을 만약에 해서 신당 창당을 하면 네. 나중에 다시 당이 합쳐지더라도 네. 너는 탈당한 놈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분당 어떤 당내에서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뭐 저도 분당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온 바가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시류를 따라 가지고 당내에서 어떤 분당의 움직임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그런 조항 신설이 아닌가 이제. 아, 그러고 보니까 김의겸 말고 한 명 더 있네. 네. 최강욱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최강욱은 또 심지어 그 직전 당대표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뭐 김의겸이랑 최강욱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정봉주도 뭐 지금은 뭐 교육 연수원인가 네. 뭐 그거 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이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거든요. 총선 바라보고 있으면. 아니면 걔들은 벌점 좀 먹어도 개딸이 푸시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근데 이제 뭐 이걸로 직접적으로 피해 그 데미지 입을 사람은 박지원이나 박지원 이거까지 그렇죠. 지금 우리 영감님 안 되지. 들고 났잖아 또 박지원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정동영도 뭐 정동영도 뒷방 아저씨인데 뭐. 그래도 정동영도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어머니 어머니 동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정동영을 제물로 바쳐서 이 어떤 반명의 움직임에 대해 미리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생자들. 네. 자, 그다음에 제일 껄끄러운 게 바로 이거. 저는 이거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제21조 선거 관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네. 21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경선의 실시 및 관리는 선관위가 관장한다. 네, 선관위 이제 맡긴다는 소리죠. 네, 21대 조항이고 네. 22대는 선거 관리 업무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처럼 해도 된다는 조항을 오히려 심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왜 선관위 왜 안 맡겨? 그러니까. 아니 여태까지 계속 쭉 그 지난 송영길 당대표 때 지도부만 빼고 전부 선관위가 관리를 해줬다고요. 위탁 관리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정부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야. 뭐 불났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소방차를 안 부르고 굳이 돈 들여가지고 집에 소방 장비 설치하고 직접 불 끄겠다는 소리라요. 이거는 완전히. 그렇죠. 네. 왜 그러냐고 대체. 뭐 당 돈이 남아더라. 뭐 그다음에 그 경호 뭐 경찰을 안 쓰고 그냥 그렇지. 영육도 불러가지고 우리 문신형들 부르고 왜 그러냐고. 사실 굳이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 그렇죠. 뭐 이제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간에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뭐 이를테면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 이제 이 부정을 저지르려 하다 보니까 선관위를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다음에 뭐 다른 맥락은 굳이 하나 끼워 넣자면은 김어준의 음모론에 따라 김어준의 세계관에서 선관위는 못 믿을 조직이잖아. 아, 뭐 그렇죠. 예. 그렇긴 하죠. 그렇다고 뭐 사실 지난 대선 경선 그 위탁 업체 거기가 더 웃기잖아요. 사실 걔네 그 무슨 그 농산물 관련 업체잖아요. 거기 그 저기 뭐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뭐 공유 농협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하는 그렇죠. 걔네는 그러니까는 그 판매업 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뭐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걔들도 나름 이제 맥락이 없는 건 아닌 게 그 17대 대선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된, 그러니까 17년 대선 때 그때 네네. 당 경선 온라인 시스템을 거기서 만들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어져 온 거긴 한데 그때는 이제 시스템을 만든 업체였고 네. 관리를 다 거기서 맡은 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슬슬 넘어와가지고 당 선거 시스템 자체를 얘네들이 완전히 잡아먹은 식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좀 골 때리는 거지. 걔네들이 경기도 돈 받아먹은 애들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대표가 무슨 저기 운동권 출신이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총련인가 네. 뭐. 왜 그러냐고 대체. 그러니까. 네. 선관위가 하면 되는데. 냄새나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설령 부정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권 분리처럼 이렇게 뭐가 분리가 돼 있어야죠. 그렇죠. 관리하는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고 뭐 일선에서 이제 뛰는 업체는 뭐 따로 이렇게 수의 계약해가지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유보적 입장을 취한 상태로 봐도 지금 이정근 같은 케이스가 불거져 버린 이 마당에는 당내의 어떤 선거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서버 이렇게 함부로 막 엎지 그렇죠. 못하게 하고. 네, 그래야죠. 뭐 3년 이상 보관하게 하던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확인해서 대볼 게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 게시판, 그러니까 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렇죠. 모바일 투표는 할 거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그것도 로그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뭐 이제 사실상 그 애초에 모바일이랑 온라인으로 이제 투표 체제를 이제 그 현장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2원, 3원화 시킨 거는 그 나름의 맥락은 있거든요. 어떤 이제 그게 대중 공당으로 나가기 위한 그렇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의도였단 말이죠. 참여 허들을 낮춘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부정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으면은 확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신뢰를 다시 구축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투표에 대한 명분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백총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온라인 투표 자체를 그 뭐 선거가 부정이라고 주장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온라인은 충분히 그런 부정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 투표로만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주장에 그렇게 동의는 안 했어요. 그랬었는데 이정근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투명한 관리가 다시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도둠이 아니라 선관위로 그냥 바꿀까. 선관위 이름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믿으라 그러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백광현 앵커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반론을 하자면 온라인 투표가 안 되면 그럼 모바일 투표는 되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모바일도 같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그냥 현장 투표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 투표만 하자고 저는 그럼 그거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러면 당원들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밖에 네. 안 되는 것도 네. 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되냐면은 과격하게 흘러가면은 개딸 아닌 당원들만 가지고 우리끼리 투표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면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민주당의 바깥에 있는 어떤 국민과는 다시 한번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어떤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충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선관위 일임하자는 거죠. 그렇죠. 하고서 네. 맨 처음에 그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왔던 과정과 동등하게 다시 한번 어떤 조작 논란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전화기만 가지고 사실 전화기만 여러 개 기계 갖고 있다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민증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럼 유심이랑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 인증하잖아. 물론 지금 이제 그 유심 발급하는 게 불법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대포 유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범죄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긴 하죠. 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BC님 말씀이랑 동의하는 게 그렇다고 해도 이 어떤 당초의 어떤 외연 확장이라는 그 명분 하에서만 그 명분 하에서 본다고 해도 시스템 자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는 좀 너무 과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그 이정근 케이스가 그런 어떤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주장은 똑같습니다. 네. 걔네들 그 쓸데없는 짓 했다. 네. 안 그래도 이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뭐 대선 경선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당대표 경선. 당대표, 그거는 멱살 잡고 싶죠. 예, 멱살 잡아야죠, 그거는. 그리고 0.59%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 경선의 결과로 결선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결정적으로 나비 효과일 수도 있죠. 시스템의 신뢰도를 완벽하게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전당대회, 2021년 전당대회는 21년 맞나? 아니구나. 2020년 전당대회. 네네. 21년 5월이구나. 네. 그 전당대회는 큰 게 대의원을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의원 퍼센트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퍼센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홍영표 의원이랑 송영길이랑 0.59%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토탈. 예. 네. 다 합쳤을 때. 결정적이죠. 그 정도면은. 대의원 몇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300에 왔다 갔다 했는지 50에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나 장경태? 50으로 싸다고 한다면 때려도 되겠니? 에이씨 진짜. 형이 50만 원 만들어 본게. 자,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신설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합동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선관위는 개최되는 합동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를 당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언론 기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합동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 실시, 경선 지역, 횟수, 토론회의 진행 방식 등 필요한 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신설된 조항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재미난 부분이 그 투표와 개표의 관리. 네. 이게 이제 37조와 38조에 있는데 네네. 자, 투표와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이게 37조 조항이고요. 38조는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관위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선관위가 아닌 그 당내 경선 선관위를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앙선관위면은 아니 선관위 위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놓고서는 여기서 선관위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뭔가 이 조항들이 충돌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예,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규정이 좀 이 개정안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건가 엉성한 거 아닌가?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바꾼 건 없는데 그렇다고 뭔가 기존에 이제 문제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그 특별 당규 제정은 좀 역시 그 평가 기준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뭐 이어서 뭐 총선 이야기, 그러니까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이제 출마하려고 들응대는 거 아닌가 싶은 이제 좀 짜증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이 양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양문석 씨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소리를 여기저기 그 지상파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20일 날 MBC 경남 라디오에 나온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통영 오송에서 알다시피 이제 선거 2번 치렀거든요. 네네. 지선 한번 나왔고 총선 한번 나왔고 그러면서 뭐 애초에 이제 8년 전에 그 통영 고성에 좀 출마한 게 뭐 민주당이 후보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라도 나가서 싸워봐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두 번 치르고 났더니만 더 이상 양문석 카드를 통해 통영 고성을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놨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예전에 통영 고성에서 한 번씩 이겼던 그 지자체장들 뭐 이를테면 통영시장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나 백두현 전 고성군수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현희가 이제 지역구가 그러니까 고향이 통영인데 전현희대로 통영 출마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좀 뭐랄까 이거 폭탄 돌리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짝. 그래서 뭐 권익위원장이 이제 거의 장관급 자리니까 이제 무게감 있는 사람이 내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네네네. 이 양반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막 그 친이재명을 넘어서서 거의 뭐 한련 수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당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반명 세력에 대한 비판 그 논리를 비판 근거를 내세우는 게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재명이 70.77%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3에서 5%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당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당원들이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일단 뭐 그래 7% 당선되고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 중에 3에서 5%만이 이재명을 반대한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전체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냐고 대체. 갤럽 기준 32%. 뭐 이번 주 지금 20%대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요, 32%. 32였나? 아무튼 뭐 32%로 그러니까 지난주가 36%였고 네. 그렇게 해서 4% 앞서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 32% 받으면서 국민의힘이랑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도 지금 30인가 나오지 않나요? 30이니까는 한 40% 가까이 지금 중도층이 늘어난 거죠. 무당층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이 수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가 다시 이번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은 그런 저격 출마를 하겠다. 수박 하나 잡으러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곧 지상파에서 직접 수박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진행자랑 티키타카가 된 것 같은데 진행자가 이제 뭐 그러면은 뭐 이 반대 의원들 그러면은 조홍천, 박용진, 설훈, 홍영표, 이원욱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대뜸한다는 소리가 출마하면 그 지역에 출마한다. 저는 민주당 내 수박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어렵다고 본다. 철저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박이라는 말을 이 방송에만 한 게 아니고 이전날은 YTN인가 어디에 나와서 MBN에 나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똑같은 소리를 또 했단 말이죠. 네, 똑같은 얘기. 네. 이 방송들이 민주당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양문석을 불러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애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것들을 이어서 보시면 이 발언이 어떤 자기 합리화의 어떤 논리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뭐 집권하고 있는 평화의 시기에는 네. 다양한 스펙트럼이나 무지개 색깔이 용합해 새 정치를 끌어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당 시절에는 내부 총질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하지만은 야당이 탄압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철저하게 단일 대우를 해서 외부 탄압을 막아내고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를 야당 탄압으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양문석도. 그런데 이게 야당 탄압입니까 과연? 이거 그 민주당 역사를 전혀 모르네. 뭐 역사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이 양문석 정도 되는 사람은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세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네. 이게 그 2017년에 어떻게 대선을 이겼는데요. 그때 용광로 선대위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양문석은 민주당 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지지자와 싸우는 개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제 정청래랑 같은 소리를 하죠. 기본적으로 지지자와 싸우는 정치인이 멍청하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싸우고 분열해도 지지자를 향해 비판한 적은 없다. 현재 단일대를 형성하는 당원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에 참을 수 없다. 지지자를 향해 비판한 적은 없어요, 국회의원은. 근데 니는 하잖아. 우리는 당원 아니야?
우린 수박이거든. 수박은 당원 아니야? 아니야. 수박은 수박이야. 수박은 당원 아니야. 얘네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양문석한테는 그래요. 희한한 새끼야 이거. 그러니까 이해찬은 그냥 한 줌이다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 않았는데 양문석은 아예 그냥 당원이 아니야. 이는 세작이고 뭐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작 딱지 붙이고 싶으면 세작이라는 증거를 다 가져오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뭐야 이중당적이라는 걸 확 집어내든지 아니면은 뭐 그 수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국힘당 인사한테 뭐 돈이라도 받는 거라도 현재라도 잡아내든지. 양문석한테 굿땡을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러면서 이제 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주당이 잘못했다, 뭐 당원으로서 죄송하다, 이건 이제 뭐 요식행위죠. 그런데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다시 또 이제 내부 총질을 시작한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로 향해 총질을 한다, 정말 위험하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위험하면 뭐 어떻게 그냥 죄송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죄송하고 끝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죠. 참. 이거 이제 경남 MBC 방송 인터뷰를 이제 소개한 게 미디어 오마이 기사거든요.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 기사 말미에 보면 이제 양문석 양력이 나오는데 이게 좀 저는 좀 웃겨가지고 보면은 뭐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통역정책연구원 이사장, 경남도당 부위원장, 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이제 총선거 2번 나와서 떨어졌다. 그렇게까지 양력을 소개를 했는데 양문석 커리하이는 이게 아니거든요. 방통위원 2번이나 한 사람이 이 사람 한 번도 아니야. 그렇죠. 연임 해가지고 2번. 8년인가? 그리고 방통위원은 차관급 인사입니다. 이거 양문석의 커리어 하이는 방통위원이에요. 그러니까 KT한테서 접대도 받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방통위원 이력은 굳이 왜 뺐을까? 왜 뺐지? 그때가 영광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전현희가 이제 장관급 인사라서 무게감이 있다 그러는데 뭐 하긴 장관보다는 차관급이 무게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다만 좀 웃기긴 합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이거 이제 SNS나 이제 뭐 카톡 같은 데서 이 양반이 이제 옛날에 했던 소리가 이제 짤막하게 캡처돼가지고 많이 돌았는데, 요 기사의 이제 풀 버전을 한번 보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 이제 미디어오늘 2007년 2월 1일 칼럼입니다. 이때면은 뭐 진짜 참여정부 후반기죠. 완전 마지막 1년. 네. 이 칼럼 제목이 대통령의 불량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부터 진짜 막 욕이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면 시체에 칼 꽂는다며 말리는 분위기가 일부에서 일고 있다. 이거 이제 이 새끼도 이렇게 글 써놓고 이게 나중에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뜨끔하긴 했을 거야. 네네. 그랬지만 지금 이딴 식으로 이건 인격 모독이지, 이 정도면 사실. 그러면서 뭐 웃기는 소리다. 노 대통령과 행정부는 여전히 펄펄 살아날 때는 막강한 정치 권력을 지금도 휘두르고 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배경으로 쏟아내는 대통령의 악취 섞인 발언에 질식할 것 같은데. 이게 칼럼 시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부터 이뤄준 게 뭡니까? 이 권력을 많이 내려놨잖아요. 대통령님 정말로 많이 내려놨잖아요. 네네. 권력을 많이 나눠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친숙한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정부의 말하자면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거지. 대중들이랑 많이 맞추려고 눈높이를 많이 맞추려고 했던 그런 이제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정부인데, 이 정부에 대고 펄펄 살아날 때는 막강한 정치 권력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그 꼴 났겠냐고. 죽었지. 당 다 장악해가지고 다 깝치는 108번네들 다 대가리 박아 시켰지, 진작에. 박정희 때 같았으면은 뭐 그냥 다 남산 끌려가가지고 거꾸로 매달렸지, 코롱탕 먹고. 그래서 양문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광을 하는 이유가 뭔가 보면은, 대통령님이 이제 2007년 1월 4일 날 발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과 다른 엄청난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쏟아지고 있다. 불량 상품은 가차없이 고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발언이 처음 났을 때만 해도 이제 뭐 조중동 같은 그런 언론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양문석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에 이제 신년 특별 연설 중에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FTA 관련해 가지고 이제 KTB에서 FTA 관련한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 FTA 그 시행 먼저 한미 FTA를 먼저 시행한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 남미 국가들이 그렇게 뭐 FTA 실행하고 나서 망했냐, 쫄딱 망했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KTB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KTB 방송 내용을 들어서 이거 그 이전에 MBC랑 KBS에서 나온 것들이랑 많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멕시코가 맺은 게 그 나프타죠. 나프타죠. 예. 뭐 나프타는 북미 FTA죠. 그렇죠. 북미 자유협정이니까. 우리도 옛날에 멕시코 그 후라당 다 망해버린 줄 네. 알았는데 뭐 그렇게 단순화시킬 문제는 아닌 거죠. 멕시코도 FTA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지 이제 지금 뭐 구분이 많이 기울었다고 치면은 그 이제 부패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그놈의 그 카르텔. 네. 그러니까 마피아죠. 마피아. 네. 멕시코 마피아. 걔네들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문석이 이제 대통령이 이 발언을 태클을 건 게 뭐냐면 KTB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에서 이제 제작비 지원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FTA의 우호적인 내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반면에 MBC하고 KBS는 자유롭게 보도한 내용인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MBC와 KBS 보도를 불량한 언론을 규정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불량 언론이라는 그 지적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입맛에 맞는 거는 건전하고 나머지는 불량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놓고 봅시다. FTA에서 망한 게 맞냐 그러면은 이거 절대 동의 못하죠. 지금까지 그나마 살아남았던 게 FTA 덕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그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양문석이 뭐 타겟팅으로 삼아서 이제 저격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몇 명의 의원들을 거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만 놓고 보면은 양문석의 가장 큰 아치 에너미는 홍영표 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홍영표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FTA 지원단장이었어요. 이제 요거는 저도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이낙연 대표 말고 또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만 떠오르는 사람이 홍영표 의원밖에 없잖아요, 사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력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랬어 싶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뭐 FTA 지원단장이 뭐 그럼 어떤 직책이냐 이걸 따져보면은 이것도 이제 좀 약간은 재밌다면 재밌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홍영표 의원이 그 추경호 부총리 상대로 대정부 질의에서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죠. 전 정부 탓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네, 상임위에서. 예. 기획재정위에서. 그 뭐 전 정부 탓 왜 그렇게 하냐고. 네. 뭐 당신도 그 당시에 동의해놓고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2월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도 네. 아주 비판을 했었죠. 이게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지점이 하나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게 한덕수 총리 이력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참여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이 양반이.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홍영표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TA 그 지원위원 단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원단장. 당시에 근데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뭘 했냐? 대통령실 직속 한미 FTA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원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있던 게 지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국 차원으로 있던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홍영표 의원은 한덕수 총리 당시에 이제 부하 직원이었다. 뭐. 그렇죠. 부하 관리자였다. 예. 부하 관리자였다. 그쯤 되는 거죠. 홍영표 의원이 뭐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뭐 좀 보태보자면은 좀 이력이 좀 여러모로 보면은 좀 이렇게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아시는 바대로 뭐 친일파 집안 자손이었던 건 사실이고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꽤 유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뭐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면서 이제 노동운동계로 뛰어들어가지고 대우자동차에 이제 뭐 그 용접공으로 입사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대우자동차 노조 활동하면서 저는 이 이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임금 투쟁하면서 결국은 김우중이랑 직접 협상을 이끌어내가지고 타결을 시켜냈어요. 대단하네요. 그 자동차 노조들 세다네요, 다들. 현대차도 그렇고. 네네. 근데 저희 회장이랑 직접 그렇게
그 1대1로 타결시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걸 했다는 거 보면은 어떤 그 시야가 되게 좁게 한쪽 방향으로는 처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균형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이력 가지고 참 그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거기야 어디야 광주 거기 어디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력을 보면은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대학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잘 사는 집에서도 살아보고 그다음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등글로도 봤다는 얘기 되잖아. 네. 이렇게 보면 양쪽 세상을 다 본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그게 그리고 어떤 단순히 자기 신분 상승 따라가는 그런 케이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선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따가 얘기할 장경태 케이스처럼. 근데 이제 홍영표 의원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세계관을 넓혀가고 좌우 시야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거죠. 전반을 통틀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높게 평가돼 가지고 한미 FTA 지원단장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 만만한 자리 아니고 대통령실 직속이었으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홍영표 의원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능력이 되고 시야가 그러니까 균형감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신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이제 아무튼 홍영표 의원 얘기가 갑자기 샜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양문석 기복의 홍영표 의원은 정말 눈에 까실 수 있다. 당연히 특히나 그렇죠. 부딪힐 지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아무튼 이제 그리고 이제 이 FTA 관련 보도 내용들을 들먹이면서 이제 양문석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방통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1월 25일 날 또 신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게 이제 방통위도 그 통신위원 방통위원 임명은 국가 행정 작용인데 왜 방통위는 뭐 독립기관이랍시고 저러고 있는데 이게 뭐 근본도 없는 기관 아니냐 따지고 보면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뭐 정통성의 뿌리도 없고 이게 되게 불투명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방통위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책임의 방점을 찍으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방송계, 언론계에서 이제 당연히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다.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너무 그 방송계, 그 언론계에서도 주도권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좀 실제로 일이 굴러가게끔 좀 협의 좀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양문석이 또 이 얘기를 가지고도 또 막 그 언론을 자기 입맛대로 굴리려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뭐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방송이 굴러간 게 어떻습니까? 그냥 김현 나오고 그 여야 중에 한쪽 힘센 당이 계속 방통위 장악하는 식으로 굴러왔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논리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방통위 굴러가는 꼬라지가. 뭐 재밌죠. 그 이제 김현이 방통위 그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그 TV조선 그 인허가 연장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서류 좀 만져줬잖아. 그러니까 그때. 네. 심지어 그러니까 민주당인데도 민주당 출신 부위원장인데도. 그러니까요. 아주 웃기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김현한테 대고 뭐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해찬 백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 김현 뭐 물러난 것 같고. 김현 아직 있나? 아직 임기 있을 거. 아직은 곧 물러날 건 아마. 네. 단짝 친구 이제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그 사진 또 정말 그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거지 거지 같은 사진 하나 올라왔던데. 그거 다 박주민이 다 써먹었는데 뭐하러 해 그거. 아니야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최민희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아. 자기 마스크로 거지 코스프레하면 잘 먹힐까 하는 거야. 차라리 옛날에 나왔지.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하여튼 2017년 2016년 그때 그렇게 안 거지 같았거든. 그때 우리가 최민희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였어. 아니 그때 얼굴 자체가 좀 나았어요. 지금 늙었잖아. 아니 5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5년이나 지났는데 그따로 늙는 건 늙은 애가 잘못한 거지. 잘 늙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잘 늙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뭐 거기는 연 대표님 정도나 뭐 그럴까. 아이 거기는 다 그렇게 늙지 않는다니까.
하기야 이재명도 이렇게 늙으면서 관리를 평균 이하잖아. 평균 이하. 이재명도 늙으면서 한 1억씩 계속 갖다 부으니까 성남시장 시절보다 지금 얼굴은 더 낫더라. 요즘 이제 재판 때문에 썩어가고 있어서 문제지. 그렇죠. 머리 빠지고 가발 써야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양문석 이렇게 방통위를 되게 막 소중하고 그런 기관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력에서 왜 방통위원을 뺐을까? 뻔하잖아요. 거기서 더러운 짓 하다 걸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방통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인간이 그 피감기관 접대나 받아 처먹고 앉아 있습니까? 나 같으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찔러도 방어나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됐겠다.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잘못하면 이 정말로 이 소중하고 이런 조직에 엄청난 누를 끼치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때가 제일 잘 나갔던 훌륭한 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뭐 작년 6월 23일 페이스북 보면은 이제 그 지선 끝나고 나서죠. 지선까지 패배하고 나서 자폭하는 심정으로 금기를 깨겠다. 서랑술래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그러면서 대선 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경,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 핵심 원인이 아닌가. 핵심 중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때쯤에 이제 양문석이 아마 저희한테 최초로 시야에 들어왔던 이때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양문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양문석의 세계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철저히 부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5년 토탈 다 무능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뭐 총리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 이 세 명이 단데 문재인 정부에. 참 그러니까 이 양문석의 세계관에서는 FTA 그때부터 태클 걸고 그런 걸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절대 긍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족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눈에 까시지. 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럴 거면 민주당이 왜 들어왔냐고 대체. 그러니까 왜 민주당에 삐대고 있는지. 민중당이나 가면 딱 어울리겠구만 스탠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인간이 이제 출마하겠다고 들응대고 있습니다. 뭐 어딜 나오든 그 지역은 국민의힘이 한석 가져가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경기도에 나오려고 그런다는데 모르겠어요. 뭐 개딸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하면 될라나? 모르겠다. 아니 근데 어지간한 꿀지역구 아니면은 양문석이 어떻게 당선이 되겠습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양문석이 그 경남에서 8년 동안 굴렀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명분 쌓기용으로 저는 보여요. 어떤 그 정말로 뭐 당선돼 보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했으면은 선거 꼴랑 2번 하고 물로 치운다고? 선거비 보전도 받는데 아니지. 받았나? 보전 받았나? 이 2번 선거 보면은 다들 뭐 30 몇 프로, 20 몇 프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럼 받았네요. 받았어요. 선거 보전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 양문석은 2번 선거 난 거 그냥 명분 쌓기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나도 당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지금 뭐 당무위 특별당규 보면은 그 가산점 중에 당의 헌신 그 항목인데 뭘 헌신한지 구체적으로는 없거든요. 아니 험지 출마. 그러니까 험지 출마 2번 했으면은 가산점 붙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명분 쌓기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도 꿀조건 꽂혀보자. 개딸들도 나를 좋아한다. 완벽하잖아 지금의 민주당 상황에서는. 엉덩이가 그냥 주석주석하게 딱 좋은 환경이네요. 하지만 너 같은 새끼는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어지간한 꿀지역구 아니면 그 이재명처럼 그 계양을 같은 그런 지역구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누구 지역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뭐 열심히 아마 살펴보고 있겠죠. 뭐 이제 가장 안전한 지역구. 지역구도 사실 걔가 치고 들어가기 힘들 거고 다 주는 게 얼마인데. 그렇죠. 서른 의원도 뭐 짬이 있잖아, 짬이. 그렇죠. 그렇게 보면 다선 의원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뭐 윤영찬 의원 지역구쯤 되겠지. 거기 그래. 근태기가 근태기 지금 잠깐 좆되게 생겨나가지고 걔 변호사 자격도 날아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또 공천도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태가 미안하다 그러고 양문석이 치고 들어갈지도 모르지. 여러 가지로 피곤한 현근택입니다. 아니면 또 뭐 조홍천 의원 지역구 그러는데 남양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양주 뭐 그렇게 무시할 수 없죠. 지난 지선 때 초민이 깨졌잖아 결국. 그렇죠. 그 지선 때 깨지고 그 조홍천 의원이 안착한 그 지역구가 옛날 그 최재성 지역구 아닙니까? 그 쉽지만 않은 곳이라 그랬어 거기. 그러니까요.
자, 이제 뭐 시간도 얼마 남았으니까 이거 잠깐 봅시다. 뭐 장경태 또 개소리했죠. 네네. 이 장경태가 참 타이밍도 더럽게 못 맞추는 게, 네. 그러니까 이 돈봉투 사건에 돈이 50만 원 이거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되는 푼돈이고 뭐 한 달 밥값도 안 된다고 개소리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영향력이 없었을 거다. 당내 경선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인간아. 그렇죠. 뭐 얼마를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다못해 5만 원 줬어도. 그렇죠. 담배 한 값씩 돌려도 걸리기는. 그러면 저 국민의힘에서 옛날에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당 뭐 3만 원 5만 원 주는 게 그게 뭔 문제야. 그렇죠. 그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장경태도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실제로 미칠 영향은 미미했다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정성호가 똑같은 소리를 했다가 그렇죠. 바로 철회를 했죠. 네, 철회했거든요. 근데 기어 나가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해서 참 우리 경태 멍청하다. 그리고 장경태가 이 50만 원이 그렇게 하찮은 돈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러면은 뭐 이 민주당한테 50만 원은 대체 뭔가 이재명의 민주당에 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재난지원금 2회분이죠 일단. 그렇죠. 뭐 그 1인 기준 25만 원 줬으니까. 네네네. 이것도 민주당이 지랄해가지고 책정한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재명이 자랑삼아 맨날 자랑하는 그러면 청년배당 2분기 분량입니다. 이게 청년배당이 24살 되는 해에 이제 1년 동안 총 100만 원을 받는 말이죠. 분기별로 25만 원씩. 네네네. 청년배당 반년분이에요. 작은 돈 아니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공약에 따르면은 기본소득 2년치입니다. 2년치. 대선 공약 때는 그 본선에서 이재명이 공약한 거는 기본소득이 1년에 전 국민 25만 원. 1년에. 네네네네. 2년치 기본소득이니까 이것도 민주당 기준은 작은 돈 아닌 거지. 아,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애초에 그 전 국민 25만 원, 1년 연간 25만 원 이것도 이제 그 액수가 많이 후퇴한 거거든요. 네네. 지난 대선 경선 때만 해도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본소득을 월 8만 원씩 주겠다. 월 8만 원 얼마야? 8 곱하기 12 하면은 거의 이제 1년에 100만 원 정도 96만 원이니까 100만 원 거의 이제 1년에 100만 원 정도로 잡는 거죠. 그렇게 치면 또 반년치 기본소득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때 그 송파 세모녀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자살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케이스를 대면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8만 원 주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겠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을 탁 자릅니다. 8만 원은 아닙니다. 3명이니까 24만 원입니다. 이딴 소리를 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기준으로 치면 24만 원이면 송파 세모녀가 살아났다는 소리예요.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장경태는 50만 원이 푼돈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푼돈이야 그러면은 24만 원으로 이재명 말대로 24만 원으로 죽을 사람도 산다는데 큰 돈 아니야? 이게 백광현 앵커도 이 얘기에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아주 그냥 오랜 시간 깠잖아요. 그렇죠, 장경태를. 네. 자기 그 장경태가 막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막 식당 일도 하고 막 PC방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력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그 힘들게 살면서 저기까지 갔구나. 대견하다 그렇게 말할 만한 이력이긴 했어요. 네네네. 서울 시립대 나왔거든 거기가. 네. 시립대가 등록금이 되게 싸잖아. 그나마 그게 좀 약간 버틸 수 있었네. 그게. 그렇죠. 네. 서울대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 등록금 싸게 갈 수 있는 데는 서울대 아니면 시립대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립대도 만만찮은 대학이잖아요. 들어가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나름대로 그래서 좀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으면은 괜찮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 당시에 저는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그렇게 이제 장경태를 봤던 면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때까지는. 네. 이 새끼가 빼치려고 면이 때리면 50만 원 껌값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쳐 돌아가는 거죠. 네. 응? 최고위원도 됐고. 네. 이제 그게 너 끝이다 이제 너. 네. 큰일 났다. 너 이제 뭐 할래? 몰라 유튜버나 하라 그래. 아니 팔겠습니까? 우리도 안 팔리지만. 아니 개딸들 좋아하잖아 장경태. 어쨌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은 장경태가 온전히 민주당에서 커와가지고 배지를 단 청년 정치인이라는 거죠. 당직자도 했으니까. 김남국처럼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애가 아니야. 당이 키운 정치인이 맞죠. 네.
근데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네. 순간인 거죠. 장경태는 그런 인간인 것 같긴 해요. 누가 그러니까 당의 권력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그런 인간인 것 같긴 해요. 네네. 이렇게 보면 참 얄팍하지. 야, 차라리 공무원을 해.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을 해, 이 새끼야. 근데 뭐 한편으로는 아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경태 같은 경우는 정말 생기형 정치인이었어. 네네. 정치인의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자기 나름의 지상 목표 하에 저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는 그걸 이제 납득해 줄 수는 없지. 그래도 저딴 식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아유. 그러니까는 그 먹고 사는 능력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있어야 돼. 자, 이제 이어서 홍영표 의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입을 여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20일 날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19일 날 보면은 그 SNS에 그래도 홍영표라고 해서 이제 전 보좌진이 이제 만든 그 홍영표 응원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홍영표 의원이 당장의 입장을 안 밝히는 게 지금 이제 원내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파 갈등 일으킨다는 그런 오해를 차단하기 위함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송영길 기자회견이랑 뭐 소환까지 지켜본 다음에 입장 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9일 날은. 그런데 20일 날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를 일단 하셨고, 그다음 뭐 이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이제 사과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피해자적 입장이라서 지금까지 말을 삼가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먼저 바닥부터 다시 다 엎어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면은 이 사태 관련해가지고 배지 중에 이렇게 이제 그 국민 사과를 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의원은 저는 홍영표 의원 말고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보면 뭐 사과는 드리지만 하고 다른 얘기를 하죠. 장경태도 잘못했지만은 푼돈이다. 양문석은 잘못했지만은 내부 총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참, 그래서. 아유. 뭐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를 왜 하냐? 그러니까, 그럴 거면 사과를 하질 말든지. 사람 빡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연 대표님도 그 20일 날 윤석열 외교관에서 이제 그 센 발언을 하셨습니다. SNS에.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인터뷰에 나온 것과 그렇습니다. 맥락을 전혀 완전히 같이 하죠. 이거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읽어드리기는 좀 길고, 근데 하지만 SNS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 네 가지. 네 가지. 분단 국가이면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 국가. 그리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 국가. 마지막으로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통상 국가다. 그런데 한국은 이 네 가지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국가다.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면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해야 되고, 그게 쉽지는 않지만 또 못할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부터 했거든. 요거를 이제 좀 한번 이렇게 좀 볼만한 게 리트윗이 3,170이고 하트가 3,985고 조회수가 8.7만입니다. 살짝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네네. 이게 이제 19일 날 윤석열의 그 외교 망언에 따라서 이제 나온 그 연 대표님 글이거든요. 같은 날 이재명도 트윗을 2개를 올렸어요. 보면은 말 한마디에 청년빚을 갚는다. 2023 4월 19일은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3마디 말로 3천년 빚을 진 날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네네네. 여기 리트윗이 2,748에 하트수가 3,409에 17.5만 조회수. 그다음에 같은 날 또 하나 더 올렸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정상회담 후 일본 수시든 독도 출몰 양안 발언 중국 보복 우려 군사지원 러시아 적대와 미국 반도체 전기차 차별 윤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변 사강에 동래북된 대한민국이라는 또 트윗을 올렸는데 요거는 3,850에다가 리트윗이 그다음에 하트수가 4,617에 조회수는 13.2만입니다. 이거 보면 사실 이재명이 살짝 높죠. 리트윗이나 하트수는. 네네. 그리고 근데 조회수가 거의 이낙연 대표의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나는데 리트윗이나 하트수를 평균 내서 보면 비슷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계정이 뭔가 많다.
라고 봐야 되나? 뭐 이제 어뷰징 계정에 따라서 조회수가 많은 걸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글을 읽고 이 동의하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낙연 대표가 2배로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애초에 글 퀄리티 자체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네. 무슨 이건 내가 써도 이렇게는 안 써요. 좀 유치하더라고요. 공당 당대표의 뭐 대선 주자라는 인간이 이 정도 수준밖에 글을 못 쓰나? 그냥 쟤 되게 못한다 손가락질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 개딸들이 제가 이제 인트로에 썼습니다만 개딸들의 그 비판에서 조금 나은 수준. 네, 조금.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대권 주자 잡냐 이걸로. 뭐 굳이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님 출간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서 이제 SNS 글에서도 그 짚었던 4가지 문제의식. 네네네. 그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대한민국 생존 전략. 그래서 가격 19,800원. 책이 두꺼운가 봐요. 이제 발매 예정일은 4월 28일입니다. 아, 다음 주네요. 네. 네. 저희도 이거 봐가지고 한번 언젠가 요약해서 한 번은 또 이거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네. 사겠습니다. 네. 제목 좋네요. 대한민국 생존 전략. 그렇죠. 네. 지금 시대에 또 많이 시대 정신으로 요구되는 바죠. 네네네. 그러니까 시의적절하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애초에 연 대표님이 미국 가셨을 때마다 윤석열이 이렇게 똥볼 탈출을 몰랐잖아요. 우리 누구도. 이 정도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정말.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연 대표님의 성공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대 정신이 어떻게 연 대표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조짐적 느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산마을 소식 짧게 봅시다. 4월 17일 부산일보 기사인데 이제 대통령 평산마을 책방이 완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픈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뭐 23일이나 혹은 28일, 29일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지연돼 원래 3월달에 개장할 거라 그랬잖아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쯤 늦춰진 셈인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그 공사 계획에는 1월 20일부터 착공되는 걸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날씨나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실제로 2월 초에 착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오래된 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이제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많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8일 날 개장하시면 많이들 가보시라. 네네. 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대통령님 화보 같은 또 사진 하나 올려주셨고. 아, 그렇죠. 장난 아니던데 진짜. 그 청와대에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는 다시 그 생각 들더라. 수염도 못 기르고. 아, 그렇죠. 대통령 아신다니까 내가 수염 기르면 2배로 잘생겨진다 그런 거를. 네, 뭐 다음 주는 대통령님의 아마도 오픈 소식 드릴지도 모르죠. 네. 그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절묘하게 맞네요. 이낙연 전 대표님 그 책 출간일과.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네. 책이 출간되면서 금방 평산으로 가서 뻗치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